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행정법 기본 강의 다 끝나고 개별법 시작하는데요. 개별법에는 그 계획표 한번 보시면은 12차례 12강에 통해서 이제 개별법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토지부상법을 한 6회 정도, 7회까지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 부동산 공시법하고 감정평가법, 그리고 도시정비법도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1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법 기본 강의에서 다 본 것처럼 거기 주요 논점들이 이제 개별법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개별법에서는 특히 토지보상법이나 감정평가법, 부동산 공시법에서 알아야 될 법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들 보면 행정법에서 나왔던 논점들이 이 개별법에 어떻게 반영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을 좀 상세히 보면서, 그리고 토지보상법은 그 실무에서 이제 보상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실무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법규에서 토지보상법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실질적으로 보상 평가할 때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도 좀 보고, 부동산 공시법 이번 시험에도 출제된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문제들이 행정법 총론 이론하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감정평가법 관련해서도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번에도 업무정지에 관해서 그것도 역시 총론 논점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별법들도 행정법 기본서에서 봤던 내용들, 그 논점들이 이제 개별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걸 위주로 하면서 다시 한번 행정법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첫 번째로 그 토지보상법 총론이라고 해서 공용부담, 공용제한, 그 다음에 공용사용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공용수용 일반이라고 해서 3절에서 공용수용 당사자와 목적물, 여기까지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보상법 하면 토지 수용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게 되는데, 수용의 정의를 보면 이제 물적 공용부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더 상위 개념으로 공용부담, 공용제한, 공용사용 그런 개념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익숙하게 한번 보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봤더니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된 바가 없었는데, 그 공용제한과 관련해서 우리 자료 1번에 드린 것처럼 입법고시에서 그것도 역시 총론 논점이라고 할 수 있죠. 총론에서 나오는 논점이에요. 행정법 논점으로 행정법의 손실보상 부분에 나오는 그 공용제한과 관련해서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서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공용부담의 정의부터 보시면, 공용부담이란 건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공용부담이니까 이거 개념이니까요. 개념으로서 그냥 한번 받으시면 되겠고, 근거는 헌법 23조 3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23조 3항이 우리 앞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봤을 때 손실보상에서 본 것처럼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포괄하는 개념이 공용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별법으로 23조 3항에 근거해서 나온 개별법이 우리가 익숙한 토지보상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이런 법 등에서 공용부담에 대해서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유형을 나누는데, 인적 공용부담이라는 것으로는 일정한 공공복리 증진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귀나 부자기 또는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인적 공용부담이라고 하고, 물적 공용부담이 있는데 인적, 물적이 있다. 물적 공용부담은 일정한 공공복리 증진하기 위해서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 수용 또는 교환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토지보상법의 전제로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물적 공용부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하는 데서 공용부담이라는 개념부터 그 유형의 하나로서 물적 공용부담이라는 걸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를 들고 있는 공용 제한, 공용 사용, 공용 수용, 공용 환지나 환권 이런 것들이 다 물적 공용 부담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용 제한은 공공 필요를 위하여 우리 그 법에 보면은 제한과 수용, 사용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죠. 제한이라는 것과 사용, 공용 사용, 공용 수용이 개념적으로 겹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을 보면은 공용 제한은 공공 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가해지는 공법상 제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제한과 공용 사용이, 그럼 사용이라는 것도 사실 공용 사용도 소유권의 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해 가지고 사용을 제한하는 거니까 그게 뭐 실질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에서 이제 학설이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 구별 부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견해도 있다고 하고, 공용 사용은 공용 제한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로만 보면은 제한이라는 게 더 상위 개념 같죠.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소유권 전체를 제한하는 거거나 그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제한이라는 뭐 말에는 다 사용 제한이나 수용, 그러니까 포괄적인 제한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고, 구별 긍정설은 헌법 23조 3항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근거죠. 법에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 규정하고 있으니까 재산권 자체의 사용 여부, 보상 규정 존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권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공용 사용의 주체는 뭐 일반적으로는 이 구별을 전제로 하는 거죠. 뭐 다르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 여부에 관해서 공용 사용의 주체는 재산권을 사용하지만 공용 제한의 주체는 재산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요 구별 긍정설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재산권을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여부에서 공용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반해서 공용 제한이라는 거는 재산권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용 제한이라고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 구역을 둬서 나라에서 개발 제한할 뿐이지 그걸 나라에서 뭐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보상 규정의 존부에 관해서는 공용 사용의 경우에는 대개 보상 규정이 있지만 공용 제한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대개 보상 규정이 없어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이냐 특별희생이냐 여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거 그러니까 입법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이 보상 규정 사용하고 재산권 사용 여부하고 보상 규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공용 제한을 규정하는 법에서는 달리 이렇게 보상 규정을 잘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 보겠지만 공용 제한 중에 계획 제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뭐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도시 계획을 설정할 때 그거에 따른 보상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없이 재산권에 제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거는 마찬가지로 다 지금 공용 부담이든 공용 제한이든 공용 사용이든 다 23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 유형을 보면은 계획 제한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 등 이런 법률에 따른 계획에 따른 제한을 계획 제한이라고 하고, 사업지라든가 사업 인접지, 사업 예정지 그런 법에 따라 이런 사업지를 설정함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되는 사업 제한, 개념적으로 그냥 구분하는 거죠. 보전 제한은 환경이나 문화재, 자원 농지 등 보전에 따른 제한, 곡물 제한은 곡물 설정에 따른 제한이 있다. 이렇게 유형적으로 그냥 종류가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손실보상에서 역시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의 제한인지 여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거 손실보상에서 본 것처럼 그냥 105페이지 무렵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통적인 이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그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분리이론은 특정한 공익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가지고, 그거 좀 자세하게는 우리가 105페이지에서 봤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5페이지가 아닌가? 그렇죠. 104페이지 있죠. 손실보상의 근거라고 하는 데서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 침해에서 나온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분리이론의 결론을 보면 이제 특정한 공익상 과제 수행의 목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특정한 공익을 위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존 재산권의 박탈, 축소 목적인 경우라든가 특정한 공익상 과제 수행 목적이면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의 침해다.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다양한 면에서 분리이론은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계이론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특별한 희생 여부에 따라 본다는 거죠.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에 따라서. 특별한 희생의 의미에 관해서는 형식적 기준이 있고 실질적 기준설이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학설들이 대립이 있다는 것이고, 판례도 뭐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특별한 희생이라고 딱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실보장 없는 제한이 가능한 규정이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등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특별한 희생이라고 한다 하고 있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헌법 23조 1항하고 2항 1항 2항에서 말하는 게 이제 사회적 내재적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라고 했는데, 그 내재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사망으로 보상의 문제로 넘어간다 하는 건데, 뭐 명확한 설명은 안 되죠. 그러니까 내재적 제약을 넘어서는 가혹한 부담, 굳이 의미가 있는 단어를 꼽자면 이 가혹한 부담을 주느냐, 가혹한 부담을 주느냐, 여기는 그냥 설명이니까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게 23조 1항 2항의 의미라고 하면은 그걸 넘는 가혹한 부담일 땐 사망으로 넘어가서 보상해 줘야 된다 하는 거니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반복하는 거죠. 동화 반복이죠. 근데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분리이론의 입장이라고 하고 있죠. 되게 학자들이 분리이론의 입장에서 재산권의 침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도시계획 시설 지정으로 재산권의 목적물을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 사회적 제약을 넘는다. 이게 그냥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존속 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존속 보장을. 그러니까 이 존속 보장이라는 건 그냥 재산권이 있는 그 자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고, 가치 보장이라는 거는 뭐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지고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때는 같은 가치로 보상해 주기만 하면 재산권 보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존속 보장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의 길이 없을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그때서는 보상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도 아주 뭐 명확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소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제 공용 제한에 대한 건데, 앞에서 우리 재산권 침해에 관해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재산권 침해 그 논의가 있었죠. 그 재산권을 침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인데,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침해에 관한 그 학설 논의가 우리 이따 뭐 예제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그때 뭐 직접 효력설이라든가 부작위 위법 위법 무효 확인 뭐 이런 위법 확인 소송, 위법 확인설, 그다음에 뭐 국가배상설 뭐 이런 등등의 유추적용설, 이런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공용 제한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약간 특별한 이제 논의가 있는 거예요. 공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제한이니까 우리가 수용이라든가 사용은 어떻게 보면 수용할 때는 소유권 전체를 빼앗는 거고 박탈하는 것이고, 사용은 사용권, 소유권 중에서 일부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박탈하는 거니까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게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의 가치, 사용 수익이라면 그 사용료 상당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제한할 때는, 제한이라는 건 그러면 제한을 할 땐 가치를 어떻게 배상해 줘야 하는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예요. 보상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공용 제한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실을 모두 보상한다고 하는 상당 인과관계설도 있고, 인과관계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건 막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손실이라는 게 인과관계, 근데 물론 인과관계라는 그 논의 그 개념 자체에서 범위를 특정할 수 있겠지만, 지가절약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가절약설, 절약이라는 건 뭐 저는 낮다는 거죠. 낮게 떨어진다, 지가가 낮게 떨어진다, 이런 한자를 표현한 건데,
공용 제한으로 인한 토지 이용 가치 저하분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적극적 실손 보전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 지출만 보상하면 된다 하는 견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교과서에 행정법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상당인과관계설, 직가절약설, 적극적 손실 보전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이게 아까 보면 우리가 그 공용 수용 말고 공용 제한에서는 우리가 앞에 계획에서는 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무슨 처분성 이런 거에서 주안을 두고서 권리구제 방법을 논했는데 이 계획 제한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우리 시험도 일정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사업 인정에 의제되는 뭐 계획이라든가 계획 설정이라든가 계획의 승인이라든가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제한을 받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획 제한과 관련해서도 계획 제한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논의를 적어야 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특히 이제 다른 재산권 침해 일반에서는 우리가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 뭐 직접적 용설, 유추적 하는 그 논의 거기서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는 우리 주된 문제는 이제 수용에서 나오니까 우리 시험은 다 수용이지. 원칙 대개 수용 아니면 사용이니까요. 수용하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 논의를 써주는 거죠. 이제 뭐 무슨 설 있어가지고 유추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근데 이 공용 제한으로 시작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공용 제한에서도 공용 제한도 일종의 그 재산권 침해 규정이 없는 경우에 23조 3항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니까 그 논의를 적고 추가해서 요걸 하나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보상의 대상에 관한 이 공용 제한에서 고유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뭐냐 하는 거를 하나 더 적어야 된다는 거죠. 상당인과관계설, 직가절약설, 적극적 손실 보전설 내용을 뭐 적어두면 좋죠. 기억해두고 대법원 판례가 그 공용 제한에 관한 그 이제 손실 보상 문제가 있어서 법률에서 재산권 침해와 보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보상금 결정 방법 및 불복 절차에 관해서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천법상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 원칙적으로 공용 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인 제한을 공용 사용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죠.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니까는 물론 아까 그 차이점에서 본 것처럼 사업 시행자가 그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제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 사업 시행자가 그걸 직접 쓰려고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걸든가 아니면 공용 제한 이렇게 요 법에 나온 이런 이렇게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공용 제한이 있으나 결국엔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똑같단 말이죠. 실질에 있어서는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르는 손실보상을 해주라 이거죠. 지료보상, 지료상당을 해준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다른 것과 다르게 공용 제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판례에 전제되고 있는 사실관계에서는 그 법에는 보상금 결정 방법이나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편입 당시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으로 한다. 이거 그냥 일종의 유추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통상 이런 사용 제한이 있을 때, 그냥 공용 사용이 있을 때는 지료 상당액을 해주니까 유사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용 제한, 뭐 조금 특이하니까요. 그 재산권 침해, 일반 재산권 침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용 제한에서도 보상 규정이 없을 때는 똑같은 논의를 이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특이한 판례도 있고 하설 논의도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용 사용 마찬가지로 정의는 공공 필요를 위해서 특정의 토지 등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토지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공용 사용이라고 한다. 뭐 다 똑같죠. 근거는 23조 3항이고 개별법으로 토지보상법, 도로법 같은 게 있다는 것이고요. 이 손실보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몇 가지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모아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토지의 공용 사용,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에 있으니까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 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 방법,
사용 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 조문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실무 풀 때 당연히 그냥 뭐 임대료 해가지고 푸는 거니까 하겠지만 보상법이니까 우리 보상법규에서는 법 조문 근거를 알아두시고 요 내용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그냥 결론만 알고 풀면 되니까 이걸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 토지와 인근 유사 토지의 지료, 그 토지와 인근 유사 토지의 지료, 땅값, 임대료, 그다음에 사용 방법, 사용 기간 이런 거를 토지 가격 이런 걸 고려해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게 적정하지 아니한 때는 적산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대사례 비교법하고 지료는 안 되면 적산법. 시행규칙 30조. 이 보상법규에서는 보상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알아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행정법 총론에 나오는 논의가 여기서 무슨 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처분 뭐 취소 그런 걸로 나오는 거야 뭐 그런 이론적인 문제이지만 개별법에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개별법에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내용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법이고 토지보상법의 보상평가하는 방법들은 이 개별법 공부하면서 6, 7번 하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토지의 공용 사용 관련해서는 71조 1항이 있고 시행규칙 30조에서 있다. 임대사례 비교법과 적산법. 나중에 뭐 보상평가 실제로 할 때도 보상평가서에도 근거 규정을 적어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신뢰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법에 의한 평가니까 법령에 의해서 법령 기준을 알아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 전체가 아니라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산정의 평가 방법은 이것도 뭐 투자 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 사례,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71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거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토지의 가격에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한다.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죠. 토지 가격에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한다. 시행규칙 31조 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한다. 여기서는 토지의 가격인데 여기 토지의 사용료에다가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한다. 31조 2항.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이번에 시험에서도 무슨 뭐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단순히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방법을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 쓰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법은 이렇게 돼 있고 그에서 위임을 받은 국토교통부령에는 시행규칙으로 30조 1항 2항에서 영구적 사용하는 경우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두고 있다. 뒤에서 뭐 자세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용 수용이라고 하는 그 매수 청구하거나 수용 청구할 수 있는 게 뭐 잔여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잔여지하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지만 잔여지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수용 재결을 거쳐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 잔여지의 수용 매수 수용 청구하고 논리가 똑같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 경우죠. 토지보상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이런 경우들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라든가 토지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 형질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용하라는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 이 중에 어떤 거에 하나만 해당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하거나 그냥 이걸 토지를 사가라, 사용을 하지 말고 토지 사용 보상을 할 게 아니라 토지를 사가라 하는 매수를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판례가 이제 그거죠. 이 사용 수용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잔여지 매수 수용 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이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토지보상법 72조에서 말하는 이게 72조 권리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해서 수용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을 지님으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 청구를 거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수용에 이것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결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으로서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제 이걸 수용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든 아니면 뭐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수용 재결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거는 매수할 수 없다. 그걸 기각한다. 청구를 기각한다든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재결이 나오면 그거에 불복해 가지고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 수용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불복 방법은 그 보상금에 관한 불복이 있으면 85조 2항에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불복이 있으면 1항에 따라 가지고 수용 재결 취소를 하는 것이고 이게 잔여지 매수 수용 청구권과 같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사용 수용의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뒤에 또 사용 수용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하 부분 사용에 특수한 경우로서 도시철도 건설이라든가 수도사업 등을 위한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 있어서 소개를 한 겁니다.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나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 결국에는 그 입체 이용 저해율을 적용해서 하는 방법도 다 똑같고요. 이 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는 거 그 심도에 따라 가지고 표의 그 수치도 같아요. 결국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약간 좀 입법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법마다 다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세세한 차이들은 조금 있죠. 수도법 같은 경우에 조금 표현이 다르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그 입체 이용 저해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부분은 다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13-1번이 어떤 건가? 안에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근데 이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제한과 관련해서 그 입법고시에서 2018년에 출제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각각 이건 뭐 문제 형식이 좀 특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각각 자신의 주택을 증축해서 매매한 다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자신의 토지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38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거 중요하겠네요.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그러니까 문제 형식이 좀 특이한 거죠. 뭐에 대해서 이렇게 써라 이게 아니라 이런 주장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이게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형식이 다른 것 뿐이죠. 갑 주장, 을 주장을 보면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공용제한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 경우 국토개혁법에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이고 한번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의뢰 주장을 한번 보죠. 그리고 또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그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재산권 침해에서 뭐 직접 적용설에 해당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을은 23조 3항은 불가분 조항이다. 불가분 조항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가분 조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불가분 조항이고 이에 따라 동조 1, 2항과 3항 사이에는 분리이론에 터잡은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상을 요하는 공용제한에 해당함에도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위헌무효인 법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위헌무효인 법률에 기한 공용제한과 근거인 입법행위는 모두 불법을 구성하므로 각각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무효인 법률이다. 그리고 뭐 불가분 조항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면 되는 거.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이건 뭐 안에든 예시 답안으로 든 건 아니고 이런저런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로 적은 거예요. 우선 보면은 이 두 개의 입장이 조금 다르죠. 여기 특별한 희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여기는 경계이론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분리이론이라는 걸 명시어로 들고 있지만 특별한 희생 그 말이 결국은 경계이론이니까. 그래서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 침해에 관한 입장이 갑과 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따른 입장, 그의 뭐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을의 입장은 어떻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분리이론이란 것과 경계이론 배웠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분리이론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문제 23조 1항과 2항과 수용, 공용제한과 보상의 문제 23조 3항으로 분리하는 관점으로 가치 보장을 제한하고 존속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이 정도를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걸 시험에서 쓰는 답안으로서 뭐 자세한 논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답안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을. 재산권 제한 규정이 일반적 공익을 위한 일반적 추상적 재산권의 정의 목적이라든가 관련 당사자 간의 합리적 이해 조정 목적이면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문제, 23조 1, 2항의 문제이고, 특정한 공익을 위한 개별적 구체적 기존 재산권의 박탈 축소 목적이거나 특정한 공익상 과제 수행 목적이면 23조 3항의 문제다. 그래서 아까도 분리이론이라고 해서 바로 결론적으로 말한 게 이거였죠. 공익 박탈 축소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요거 특정 공익상의 과제 수행 목적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경계이론에서는 특별한 희생이냐 여부를 보는 것처럼 분리이론이다 하면 이걸 드는 거예요. 특정한 공익을 위한 개별적 구체적 기존 재산권의 박탈 축소 목적인지 특정한 공익상 과제 수행 목적인지 이런 목적이면 보상의 문제다. 그래서 그걸 더 줄여서 특정한 공익상 과제 수행 목적 여부다. 이거를 이제 하나로 딱 보는 거죠. 특별한 희생처럼 특정 공익상 과제 수행 목적 여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억 부분은 이걸 반대되는 경우에는 23조 1, 2항의 내재적 제한 문제로 보는 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제약, 보상이 필요 없는 재산권 행사의 방법의 제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정한 공익을 위한 개별적 구체적 기존 재산권의 박탈이나 축소의 목적이다. 특정한 공익상 과제 수행 목적이냐. 그냥 특정한 공익. 이것도 좀 막연하긴 하죠. 뭐 공익이라는 게 특정한 공익, 어디까지를 특정한 공익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거는,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 범위의 넓고 좁은 건 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릉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특정한 공익을 위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존 재산권의 박탈 축소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특정한 공익상 과제 수행 목적인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 침해 다시 한번 쓴 거고,
분리론은 그렇다는 거죠. 경계론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 구제를 보상의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 재산권을 내지 않은 사회적 한계를 넘은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문제로 답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 그럼 특별한 희생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학설이 대립을 한다는 거죠.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은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 공평의 요구에 합치한다는 데 근거한다.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기억하면 더 좋죠. 우리는 계속 이제 특별한 희생인지로 바로 가는 문제도 많잖아요. 특별한 희생이 문제에 아예 언급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특별한 희생이 있는지 여부. 근데 저번에도 한번 문제 풀 때 말씀드렸지만 그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 침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린 답은 무조건 특별한 희생이겠죠. 특별한 희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걸 찾는 거지만 분리론을 언급해주면 좋다는 거죠. 분리론과 경계론이 있고 분리론은 이렇게 한다. 경계론, 우리가 아는 경계론 특별한 희생 경계론인데 그리고 특별한 희생 경계론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한 줄 적어줄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별한 희생이란 것 이거 학설 뭐 이름 쓰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특별한 희생을 왜 경계이론에서는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기준으로 보느냐? 그 이유가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이라는 게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 공평의 요구에 합치한다는 데 근거한다. 뭐 막연한 얘기 같고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지만 한 줄 더 적어줄 수 있다는 거지.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특별한 희생은 공동체 전체의 부담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정의 공평의 요구에 맞다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특별한 희생은 결국에 특별한 희생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특별한 희생은 이래서 특별한 희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의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 형식적 기준설, 침해가 일반적인 경우에 재산권에 내지 않는 사회적 제약이고 개별적인 경우에 특별한 희생이다. 실질적 기준선으로 보호가치 있는 재산에 대한 침해, 보호가치설이라든가 재산권 주체가 보상 없는 침해를 수인할 수 없는 경우, 수인한도설, 기대가능성설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재산권의 사적 효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사적 효용설, 재산권의 침해가 종래 재산권 이용 목적에 위배되는 목적 위배설, 재산권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없는 사회적 의무가 수반되는 경우 상황 구속설. 이게 특별희생이다. 그때도 말했지만 이게 다양하게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뾰족한 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학자들은 대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설의 대립이 있다라는 정도 하시면 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가지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이걸 봐서 했다라고 하는 건 판결문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걸 일반론으로 적을 때는 이 정도밖에 적을 수 없는 거죠.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아까 본 것처럼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다. 뭐 이것도 막연하지만 여기 있는 학설들의 논의들을 약간씩 차용한 게 있는 거죠. 수인하여야 한다.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를 해서 특별한 희생이 뭔지를 적는 거죠. 여기 일반론으로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보다는 더 전형적으로는 이제 재산권 침해가 어떤 뭐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게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 침해냐라는 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는 결국에 이렇게 막연한 기준을 던져줬을 때는 그때도 말했지만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 그 감점이 크게 된다 그런 건 없을 거란 말이죠. 문제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답안을 풀 때 그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라든가 그 상황들을 꼼꼼히 봐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특별한 희생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 뭐 어떤 게 걸릴 게 없는지를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건 뭐 수인한도를 넘는다든가 아니면 뭐 그 요 말에 맞춰 쓰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해서 특별한 희생이다. 이렇게 요 말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딱
따져보는 과정을 적어주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하라고 이런 기준들을 주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일수록 그 사안을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푸는 과정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권리 구제에 관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공용 제한의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권리 구제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건 따로 안 적었지만 아까 그 보상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한번 있었잖아요. 보상의 대상, 뭐 상당 인과관계설이냐, 뭐 지가절약설이냐 하는 거, 그 논의까지도 해주면 더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관해서 했을 때 복습을 위해서 한번 더 적어봤는데요. 이름만 한번 보면 위헌무효설, 입법자 구속설이라고 하는 위헌무효설. 위헌무효설은 다시 국가배상 청구설, 공용침해에 대한 취소소송설,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설로 나뉘고, 직접 효력설은 23조 사망을 직접 근거로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유추적용설은 23조 1항 재산권 보장과 11조의 근거에서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적용해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입법부작위 위헌설. 입법자 구속일 뿐이고 불가분조항 아니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의뢰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가분조항이라는 걸 여기 설명 붙여둔 거예요. 불가분조항을 뭐 연결조항 이렇게 뭐 이걸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결합조항이라고도 하고 부대조항이라고도 하고 연결조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교과서에 연결조항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 규정, 그냥 공용 제한 규정이 있으면 보상이 반드시 연결돼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냥 불가분조항, 불가분이란 것도 나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띄워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결합도 그냥 의미는 다 그 뜻인 거예요. 수용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재산권 침해하는 수용, 사용, 제한 규정이 있으면 보상 규정이 붙어 있어야 된다. 물론 이건 독일에서 있는 논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수용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헌법에 수용일 경우에 보상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수용과 보상이겠죠. 근데 우리는 뭐 수용, 사용, 제한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용은 보상의 종류,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용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는데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수용을 못 한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가분조항이라고 한다는 거죠. 수용을 하려면 보상 규정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학설에서 우리 헌법이 뭐 이 불가분조항이냐 아니냐라는 논의는 그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지금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학설로서 하고 있는 거니까 보상 규정이 없으면 수용 규정도 무효다라고 하는 논의를,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이게 불가분조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가분조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수용은 위헌은 아닌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것만 위헌이다. 그 말을 할 때는 불가분조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고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위헌무효설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을 규정한 법률도 무효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이 없는 것도 이게 없는 것도 무효라는 거죠. 이는 불가분 조항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헌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 법률 자체가 위헌무효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법률 자체가. 왜냐하면 보상 규정이 없이 수용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그 수용 규정,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위헌무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다른 거예요. 그 위헌무효설은 그런 전제 하에서 그럼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국가배상할 거냐, 뭐 취소소송을 할 거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할 거냐, 이렇게로 구분된다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별도의 입법부작위 위헌설은 이거는 불가분조항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법부작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만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 규정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불가분조항이 아니니까 우리는 불가분조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수용의 근거 법률이 무효는 아니다. 위헌무효는 아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죠. 이 입장하고.
그리고 이제 유추적용설이나 직접적용설은 직접적인 구제에 중점을 둔 이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효력설은 23조 사망을 근거로 바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뭐 간단하고 시원하지만 뭐 막연하죠. 그러면 개별 법률에 보상법을 줄 필요가 없지. 다 그냥 23조 사망으로 하면 되지. 이거는 뭐 좀 무책임하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으니까. 왜냐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얼마를 누구한테 보상해 줄 거냐, 어떤 절차로 하면 비슷한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추적용설이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견해도 있는데, 판례가 말하는 유추적용이라는 건 가장 비슷한 규정을 유추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추적용에서 여기서는 이게 견해가 그래서 크게 보면 위헌무효설은 그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불가분조항에 위반해서 위헌무효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용설에는 23조 사망으로 직접 적용한다. 유추적용설은 23조 1항을 타고 평등원칙을 타서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수용의 근거 법률은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지만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학설의 내용을 이렇게 가닥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판례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위헌무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답을 내줘야 되는데 그 막연하잖아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 그래서 청구한 사람 기각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손실배상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법령상의 손실보상의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의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이 유추적용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일반적으로 이걸 뭐 항상 뭐 대법원 판례로서 탄탄하게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두면 더 좋겠죠. 구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권을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보여서 어업권에 관한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가 있다고 했다. 까지 알아두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추적용설을 취했다는 건 뭐 다 쓸 수 있을 테니까. 어떤 경우에 뭘 유추적용했느냐 좀 더 들여다보고, 가끔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특이한 것들이 사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 자신있게 쓸 수 있겠지, 답을. 헌법재판소는 여기서는 위헌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다라고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갑과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차를 잡는다면 갑 주장의 타당성, 을 주장의 타당성을 적어야 되죠. 근데 그 전제로서 뭐 여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처음에 그 분리론과 경계이론에 대한 거를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공통적인 그거니까 주제니까 이렇게 좀 적어도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갑이 취하는 입장은 직접 효력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효력설에 대한 내용에 근거하고 그에 대한 비판 내용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을의 주장은 지금 아까 보면 근데 입법 부작위 위헌설 또는 위헌 무효죠. 왜냐면 얘가 각각 다 무효라고 그랬죠. 아까 다시 문제를 보다 보니까 갑이 말한 거는 이건 불가분 조항이다. 불가분 조항이고 1, 2, 3과 3, 4인 분리이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한 보상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거 자체가 위헌 무효인 법률에 해당한다.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학설로 보면은 위헌 무효설 중에서 요 국가배상 청구 요거죠. 그죠? 요거에 대한 여기서 제가 여기 예시에 적은 거는 조금 빗나갔네. 이건 잘못 적었어요. 이거 여기서 을의 주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위헌무효설로 가는 게 맞아요. 불가분 조항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예시 답안으로 적은 거가 타당하려면은 을이 불가분 조항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불가분 조항은 아니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무효다.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거는 위헌무효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려 보니까 학설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 의뢰 주장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얘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위헌무효설이라는 거죠. 입법 부작위 위헌설이 아니라 위헌무효설. 요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도 득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얘는 불가분 조항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헌무효라는 법률이라는 건 지금 그 수용을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 거를, 수용 근거 법률. 법이 무효라는 거니까 이럴 때 위헌무효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입법을 한 것도 불법행위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불법행위다 이거죠. 근데 뭐 각각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겠지. 입법자는 똑같으니까 입법자를 상대로 해서 근데 불법행위 내용이 입법을 보상 규정 없이 수용 규정을 둔 입법을 한 것 자체가 하나고 불법행위고, 그러면서 뭐 같은 양면이죠. 그러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불법행위다. 이게 두 가지를 주장하겠다는 뜻인 거죠. 다시 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뭐 다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문제로 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누구의 주장인데 타당성을 검토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요걸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문제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던져놓으면 우리가 이 학설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아주 딱 집어가지고 위헌무효설에 대해서 논평하라 이거지. 위헌무효설은 어떤 거고, 직접적 연설인가? 직접적 연설은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한 장단점, 근거나 비판을 적어라 하는 거니까 조금 깊은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건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뭐 준비를 해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는 거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 하겠습니다. 8시 하겠습니다.